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가뭄 속에 만난 단비처럼 약세장 속에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가 뛰니까 덩달아 아시아 증시도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한국, 우리나라 증시는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비가 계속 지속될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세가 끝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제대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전략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코인 시황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윤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해졌던 수많은 악재들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하락하다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2만 1,000달러 선에서 등락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있었던 이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의 ETF, 현물 ETF 출시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발언 이후에 현재 일시적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전일 대비 1.6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2.64% 올라주면서 현재는 2만 1,000달러 아래인 2만 8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 또한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9,300억 달러대 유지하고 있고요.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업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또 비트코인 차트 분석가죠. 스톱 투 플로우 모델을 제시했던 플랜 B가 비트코인의 202평선의 저점에 다다랐다라면서 우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앞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4일 동안 이 가격이 22,000달러 상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첫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월봉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202평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마켓 전반을 걸쳐서 투자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트레이더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기 지표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종종 이 월봉 혹은 주봉에서 비트코인의 202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이 월봉 마감까지는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4일 동안 비트코인이 22,000달러를 다시 회복해주고 이 6월에 이평선을 다시 상향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채굴자들이 연이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량도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동안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판매율이 100%였다고 합니다. 채굴하는 이상으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판 건데 보통 우리 장에서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장기 홀더들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채굴하는 즉시 내다 팔고 있는 이 채굴자들의 매도세로 비트코인의 유동성은 늘어났지만 가격의 변동성은 더 큰 폭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업계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33% 비트코인과 비슷한 수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대비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큰 폭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10% 가까이 올라주면서 현재 가격은 1,2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또 채굴 관련된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면서 더 이상 기계로 이더리움을 채굴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GPU를 사용해서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채굴자들이 해당 GPU를 시장에 내다 팔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채굴기로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은 이더리움 하드포크 코인을 채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이더리움 채굴자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채굴기를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치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하게 된다면은 이 에너지 소비량 감소로 이더리움의 이 채굴 수익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의 순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면은 이더리움의 유통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은 오는 8월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치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더리움의 2.0, 이더리움 POS 전환이 완료될 것이라고 로드맵에서 공개했지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분위기를 살펴보자면은 내년 초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업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더리움 관련해서 다양한 마이너들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Moving to POS won't solve Ethereum scaling problems such as the number of transactions per second or result in lower transaction fees. 이더리움이 POS로 성공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트랜잭션 처리 속도 능력 혹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술적인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가운데 현재 이더리움 1,200달러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3위 코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죠.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에 유지되고 있고요. USDC 서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현재 가격 1달러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BNB와 바이낸스 USD도 전일 대비 큰 등락은 없는 모습이고요. 7위의 XRP가 전일 대비 1.82%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11%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면서 현재는 0.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8위의 카르다노 에이다입니다. 전일 대비 1.65%, 또 일주일 전 대비는 1.81% 올라주면서 현재 가격 0.49달러고요. 이어서 솔라나가 전주에 이어서 여전히 이번 주도 14%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급반등했던 솔라나였기 때문에 오늘은 일시적으로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34% 하락하면서 현재 3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올라줬었죠. 현재도 가격이 전일 대비는 4%지만 전주 대비 22% 가까이 올라주면서 현재 0.0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이런 상승 흐름 사실 호재보다도 기술적인 차트에서 이미 상승의 시그널이 나와줬었습니다. 도지코인의 바이낸스의 USD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BARR 바닥 패턴의 출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해당 추세 반전은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나는 지표로 단기간 안으로 도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도지의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위 암호화폐 시가총액 코인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어제 오늘 있었던 좀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AYC에서 발행한 코인이죠. 에이프가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더리움의 하락장 속에 이 NFT 관련된 코인들도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에이프가 홀로 30%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세계적인 팝스타인 스눕독 그리고 에미넴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출시했는데 해당 뮤직비디오 안에 BAYC의 캐릭터인 원숭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카툰 형태로 등장을 했고요. 이 뮤직비디오 전반에 걸쳐서 조금 출연을 했습니다. 이러한 출연으로 이 에이프의 가격 상승이 30%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이 스눕독과 에미넴이 이번에 출시한 곡의 이름은 From the D to the OBC라는 곡인데요. 이 BAYC 캐릭터 합성 장면으로 현재 BAYC 좋은 호재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서 에미넴이 46만 달러 상당의 BAYC 콜렉션 NFT를 구입한 것으로 업계에 잘 알려져 있었죠. 이렇게 에미넴과 스눕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 업계에는 큰 손으로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본인들의 아티스트적인 면에서도 이런 캐릭터들을 응용하면서 이 암호화폐 업계에 좋은 훈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프 전일 대비 7.32%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5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티스인데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영국 파운드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사실 앞서서 테더에서도 더 이상 달러가 아닌 영국의 파운드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었죠. 스트라티스도 GBPT라는 코인의 티커명으로 영국의 파운드화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으로 전일 대비 67%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현재는 0.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여전히 우리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려는 규제의 움직임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발의했던 암호화폐 규제안을 통해서 더 이상 SEC가 아닌 CFTC 선물거래위원회가 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SEC에서는 약 70% 이상 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33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금을 징수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SEC가 이 암호화폐를 향한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 같습니다. CFTC와 좀 규제안을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손을 내밀면서 함께 시장통합 규제안 구성을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 그리고 상품형 토큰을 구분하고 이들 간의 명확한 법률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CFTC와 암호화폐 시장 통합 규제안 마련을 목적으로 MOU를 체결하겠다라고 예정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CFTC와 협력을 서두르는 것, 아무래도 본인들의 권력을 완벽하게 뺏기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규제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거래소에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수, 코인의 개수가 현재는 2만 33개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3%, 23% 늘어난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출시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만 개 중에 제대로 된 코인 과연 몇 개나 있을까라고 분석을 해보면은 100개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업계는 보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많이 없어질 것으로 업계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중국의 BSN의 주요 개발사의 CEO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서클, 테더는 투기성 자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규제만 잘 작동해 준다면은 결제 관련 통화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암호화폐는 결국 사기성이 너무 크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암호화폐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 안에서도 최근까지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바로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카고 현지에 계시는 버니 씨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누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So if we think about we're looking for a market bottom, right? We identify, we've seen a lot of stocks sell off. We see the magnitude of those declines go down. What we want to see is factors that are symptomatic of times that the market's bottomed. So one chart right here that we want to look at is the number of insider buying relative to insider selling. And what we have found is that at the bottom of the market, we found a substantial amount of insider buying going on, okay? What we see so far is some insider buying, but it's just not enough yet to be able to
get these people, the corporate insiders, to be able to commit to the market. So they're still watching and anticipating, and they haven't bought a substantial amount yet relative to the times that they bought at the bottom of the market before. Now, another thing is, and maybe this kind of ties in with that a little bit, is that if we look at i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stocks, a lot of times we talk about NASDAQ, sometimes we talk about the S&P 500. These are the New York Stock Exchange stocks, so stocks on the NYSE. The number of net new 52-week highs, okay, has gone down significantly, relatively speaking, and the new 52-week lows. So what we're doing is we're really looking for the difference between 52-week highs and 52-week lows. We just haven't gone down yet to levels that we've gone down before. We're getting close, and you can see that we can jump down almost instantaneously on this chart, and to be able to identify that that's a capitulation, and those are good times to be able to then start to take on stock. Now, so many times I've talked about that the pessimism is really high, but when we look at portfolio positioning, it's not reflective of the same pessimism. So what's going on? Everybody clearly is worried about the market, but they're trying to hold on and to be able to last through this decline and then be able to hold their portfolios and hope it goes higher. Or they've gone to a sector rotation where they're selling out technology stocks, communication stocks, consumer discretionary stocks, and they're buying consumer staples, they're buying utilities, they're buying energy. Well, that's not symptomatic of times that the market's bottomed. We need positioning to be able to have sold off that matches their portfolio positionings. Now, finally, we're starting to see a lot of people now are taking less risk than they had before. This is a Bank of America Global Fund Manager survey. So that's great. So we're getting down here. So we have people that are taking much less risk now, which is important. But this is what I've talked about. We need to be able to identify exposure relative to sentiment. And in sentiment, in this case, we're using the University of Michigan Consumer Sentiment Index. We haven't gotten these things to identify at times where the market's gone down and made a new low, and the positioning was low. The positioning needs to be low here. The positioning's still not low enough, and that's confusing to me. I think that we're at periods where we're getting attractive prices. Clearly, we've had a lot of stocks sell off 50, some stocks sell off 75, some stocks sell off 90%. But I don't see it reflected yet in the positioning of institutional portfolios. And then if we look at another thing going on, if we look at the margin debt, okay, when the stock market's going up and people are taking on a lot of margin to be able to buy stocks on margin, that's been indicative of markets that have kind of gotten to an overbought level. And then when they've gone down here and reduced all their margin, we've gotten to periods where we've gotten to be able to effectively purchase because not only are they not invested, but the people that were invested are not buying in on margin. So we need to see this a little bit lower than it is currently. And then here's another one. So if we want to take a look at, so we've looked at individual investors, we've looked at institutional investors. Now let's look at large speculators in the S&P futures market. Okay, so if we look at the number of non-commercials, not the people that are buying the stocks and selling the futures in baskets and selling the stocks and buying the futures in baskets, but just look at the large speculators, we can see that over time they're buying and they're right. Over time they're selling because the market's going down and they're not as right. This is not a valid comparison for when they're long that you need to sell off. But when they get short, that's a really good experience. We got a little bit of short at the end of January and we had a rally that came off that. But lately, we have not seen them short. We need to, I think,
to be able to identify a good market, we need to see the large speculators be net short the S&P 500 futures contract. We don't have that yet. And finally, here's an interesting chart, okay? So a lot of times I talk about whether you're uninvested in the market, and that's a great time because the next trade you're going to do is a buy trade. But what we've had this year so far is we've had these sectors that are going up. The energy sector that's up, the utility sector that's up, the consumer staples that are up, and then technology's down, communications is down, and consumer discretionary is down. And those three sectors that are down are the ones that truly drive all great markets. The three sectors that are up, energy, utilities, and consumer staples, they don't drive long-term bull markets. So either we have everybody out of the market and their next ticket is a buy, or we have people that are trying to hide in the market and they keep their positions, but they're out of technology, they're out of communications, they're out of consumer discretionary, and they're into more defensive areas. Well, in a bottom of a market, even the defensive areas don't go up. So we need to have that happen. And now if we look at what's happened lately, energy sector stocks are starting to roll back down. Banking sector stocks are starting to roll back down. We had Target release earnings this week, and that stock got really hit. Walmart went down because Target went down. So anticipating that that same thing's going to happen. Those are consumer staples. Walmart just made a new high in late April, and now they're all of a sudden down 25% off their high. Well, that's what happens at the bottom of a market, that you can't hide in all these things. So this chart right here says that if you take the lower number of new lows or new highs and divide it by the total number of basically New York Stock Exchange, NASDAQ, and Amex stocks that there are, if the number of new highs is really low, okay, that ratio is going to go down here. We're going to take the lesser of. So in a declining market, the number of new highs is going to be really, really low. In a bear market, or in a bull market, the number of new lows is going to be really, really low. So basically what we're saying is the market's in sync, okay? If the market's in sync, that means that it's understandable what's going on. In a bull market, we're seeing a lot of new highs and not new lows, and the market's going higher, so there's a lot of buying going on. In a bear market, we're seeing a lot of new lows, so no new highs, and a bear market's going on, so that's great. So when we look at these ratios, when everything's in gear, that's actually a positive sign. So at the bottom of the market, all the sectors are flushed, and at the top, and as the market's rallying, all the sectors are trying to do well. Well, it's very difficult to say that we've got bottoms when sectors are performing. I want to say misperforming, but some sectors are going up and some sectors are going down. The average return when we're down here in gear is 19% annualized for the S&P. The average return when we're up here is negative. Okay, and then between the middle, which is still a good place, is about 12% return. So we need to get this ratio lower. And the way we'll get that ratio lower is by taking the energy sector down, taking the banking sector down, taking the consumer staple sector down. Walmart and Target are finally indicative signs that we've done some of that. We're seeing that go on now in the bank stocks. We're seeing that go on in the energy stocks. And I actually think that's a healthy situation setup to be able to identify a low, because I still think the fourth quarter, second half of this year is going to be okay, and it's going to be predominantly driven by good returns in the fourth quarter. Don't forget, we're in that mid-year election cycle, and a lot of times we have 17% sell-off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then we rally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네,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 현지에 계시는 버니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버니의 미국 주식 본방송을 좀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전제품과 유통업체 재고가 늘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비싼 가전제품부터 덜 산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 가전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가 줄면서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소비가 줄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와 식료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2%로 1988년 9월 9.3% 상승 이후 거의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4월에 11.5%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주요 곡물의 세계적 작황이 좀 부진한 면도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에 더해서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가 좀 강해지면서 밀과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식비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지출한 식비가 월 평균 106만 6,902원으로 조사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1년 전보다 9.78% 정도 증가한 액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달 24일 감자 20kg의 도매 가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44,48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1.1%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식료품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이 원유 가격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 등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금리 인상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더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로 간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의 재고에서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6월 27일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재고 회전 일수가 평균 94일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2주가량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인데요. 재고 회전 일수라는 것은 보유 중인 재고가 판매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짧을수록 보관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현금 확보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회전 일수는 좀 짧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조사는 평균 70에서 80일 정도, 유통사는 50에서 60일 정도의 재고 회전 일수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 재고 일수가 평균 94일 정도이기 때문에 재고가 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제조사는 부품 공급 업체에서 구입하는 수량을 좀 줄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협력업체들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고용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수요 감소가 길어지게 되면은 경제 부담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통업체들의 경우에도 재고가 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공급망 차질로 재고가 부족했던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난달에 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월마트나 타겟 등 S&P 500 상장 업체들의 재고 규모가 44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하게 되면은 57조 9천억 정도로 지난해보다 2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2위 유통업체인 타겟의 지난 4월 말 재고 규모가 1년 전보다 43% 정도 증가를 했고 월마트의 재고 자산도 3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재고가 늘게 되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를 해야 하지만 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기존에 구입한 고객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좀 유통사에 대한 매수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재고가 쌓여가는 것이 곧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유통업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경고성으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업체들은 그렇고 또 반면에 서비스 업종 관련돼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최근에 범죄의 도시 2, 탑건, 매버릭 등 대작들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서 영화관을 찾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표검사를 하지 않는 자율 입장 제도인데요. 이제 극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 보니 극장들이 자율 입장을 늘리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거리두기 완화를 빨리 시작한 미국에서도 구인난이 발생을 하면서 인건비가 증가를 했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지금보다 18.9% 정도 증가한 시간당 1890원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고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분들의 타격이 커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구인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여행 등 서비스 업종에서 한 번에 노동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구인난이 발생한 원인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업에서 주로 일하는 연령이 20대인데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대학교로 복귀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Z세대의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갈수록 취업난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 단순 노동보다는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찾게 되면서 단순 서비스업에서 일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된 부분들도 구인난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면은 결국 키오스크라든지 서빙 로봇, 무인 점포 등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이 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영화관에서 봤던 이 자율 입장제가 구인난과 관련된 이슈였다니 이 점과 관련돼서 노동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체크해 볼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는 로봇 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 굉장히 급성장한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요. 로봇 산업과 관련돼서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아직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은 생각보다 좀 크지 않은데요. 6월 27일 날 로봇 산업 실태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한국의 로봇 산업 매출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5조 4,70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2.6%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기회평가원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0년 기준으로 최고 기술력을 갖춘 유럽연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기술력이 80% 정도 따라와 있고 기술 격차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정부에서는 로봇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은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LG의 경우는 잔디깎기 로봇이나 물류 로봇 등을 이미 상용화를 했거나 하기 위해서 좀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신기술 분야에 5년간 무려 한 8조 9천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히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모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가야 할 길이 좀 멀군요. 자, 다음 이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를 예정이다. 뉴스가 나와서 또 많은 분들이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어떤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전력이 이제 3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 요금을 반영을 하면서 킬로와트 시당 5원 정도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1조 2천억 정도 줄어들 전망이고요. 올해 예상 적자는 30조 원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는 이유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 수준으로 좀 높은 편이지만 원가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가정용 전기요금을 봤을 때는 OECD 34개국 중에서 31위로 상당히 좀 전기요금이 낮은 편이고요. 산업용 요금도 22위 수준으로 평균보다 좀 더 저렴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7월에서 8월에 물가 상승률을 6%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같이 인상이 되게 되면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급여가 올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좀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해드린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향후에 좀 물가 상승률과 경기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을 마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이슈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돼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출국을 했죠. 주요 일정과 관련돼서 순방 일정과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궁금한데 일단 관련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스페인으로 출국해서 회담의 부분, 어떤 국가랑 회담을 하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주식 시장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9일 같은 경우는 폴란드와 방위산업 그리고 원전 관련 회담이 있습니다.
다음 날인 30일 같은 경우는 원전 수출 관련해서 체코와 회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원전의 수출 같은 경우가 저번 정부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아무래도 원전과 관련해서 정책이 좀 탈원전의 정책을 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올리는 정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의 정책에 맞는 부분이라서 나쁘지는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원전을 배제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 세계적으로 유로의 제로 탄소 정책에 그 부합을 하려고 하면은 신재생의 에너지 효율만으로는 도달을 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게 작년부터 본격화돼서 글로벌로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나라에 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점을 다 차치하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부분과 관련된 다시금 부각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 노후 원전의 재가동이라든지 그 새롭게 대형 원전을 개발하기보다는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원전, 즉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부분 그리고 그 미국과 협력해서 그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이제 그 개발에 협력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실적만 놓고 보자면 그 원전주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0년의 그 마무리 설계라든지 공사까지 마무리되는 측면이 있고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장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가까이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모멘텀 같은 경우 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BH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수급적인 요소로도 뭐 오늘 설정되는 원전 ETF의 효과도 있겠고 이제 대통령께서 스페인으로 출국하면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깝게 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종목들이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그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우선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 원전 업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게 됐고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관련돼서 순방 일정과 관련돼서 원전 세일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꼽아주신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주는 우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전 같은 경우에 그 산업의 특징을 볼 때는 대표적으로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해당 산업에서 특징을 띠고 있는지 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가 모두 할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해외까지 함께 그 수출에 대한 수주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즉, 그 핵심 기술인지 이 핵심 기술을 통해서 수출이 가능한 건지 그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후진 같은 경우는 원전과 관련해서 계측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측기라고 하면은 원자로 내부에서 원활하게 이게 그 원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원자로의 출구 부분의 온도 같은 경우가 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측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원전 계측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또 원활하게 그 구동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계측을 하는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특정 기업 같은 경우가 대체를 하기에는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전에서 좀 대표적으로 부각이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사업부별 매출액 비중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기준으로 원전 기기와 관련된 사업, 아까 말씀드린 뭐 계측기,
그다음에 뭐 전송 부분, 그 부분이 약 25%, 그다음에 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 한 9% 정도, 나머지 이제 기기라든지 계측기 사업이 65.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기기 사업은 총 매출 비중에서 25.1%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에서 계측기 부분은 원전 발전 분류체 내에서 독점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그 신고리 5, 6호 매출 같은 경우도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겠고, 신한울 2호기 상업운전 계획을 통해서도 지금 추가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스마트 원전이라는 사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수출이 나갈 수 있는 요인을 갖춘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사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정부 측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무마가 되었었고요. 다시금 지금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 시장에 우리나라의 스마트 원전의 사업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622억 원 수준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11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보다 뚜렷하게 실적 측면이 이게 싸냐 비싸냐를 대입을 하기보다 가격적인 접근, 왜냐하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멀게는 10년,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경우는 3년 이 정도의 수주 이후에 실적이 반영되는 완성되는 기간이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수출에 대한 내용을 보여줄 때 주가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제가 우선은 가깝게는 모멘텀, 즉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원전 ETF가 오늘 구성된다는 점에서 수급적인 요소,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 정도로 해서 가격적인 접근을 우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12,600원대에 우선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돼서 우진 첫 번째 특징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어제는 들어와 줬다는 점일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볼 만한 두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과 함께 녹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기도 하고 이 반등 강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종목 같은 경우가 반등에 대한 시점, 그 시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낙폭과대주들이 먼저 반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강했던,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이 타겟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후에 움직이게 됩니다. 저희는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인탑스란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인탑스는 올해 고점 대비 약 40%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케이스라든지 키트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사업의 가능성 일부 이렇게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낙폭과대주들이 우선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관련해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들이 후에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탑스 같은 경우는 중성 IT군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 측면 대비해서 이제 접근이 후행적으로 가능한 구간에 있겠고요. 저희가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가격 접근은 27,000원대 초반에 가능하겠습니다. 이 가격에 접근을 하고도 지금 무작정 들고 가는 측면은 아니고, 손절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5%대 이내로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인탑스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부분 27,000원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 작전 이렇게 오늘도 국내 증시 작전 세워봤는데요. 장중에는 매매 시그널 통해서 여러분들 작전 세운 대로 또 매매 트레이딩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